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댄디 오늘을 살다 라는 제목의 김홍기 작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그림에서 찾는 내 삶의 태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삼청동 경복궁 옆에 있는 그 삼청동에서 있는 현대미술관에 도서관이 있어요. 미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제가 작년 여름 정도에 처음 보게 된 책이에요. 그때 우연히 서가에서 제가 서 있는 곳 가까이에 이 책이 있었기도 했고 해서 우연히 그 손이 닿았고 이렇게 꺼내서 보게 되었어요. 그냥 책 뒷면에 소개 글이 좋아서 아마 다시 꽂아두지 않고 자리로 가져가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고는 굉장히 흥분했죠. 근데 그 도서관은 책을 대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와서 읽어야지 그랬던 책이었고 되게 인상 깊은 책이었어요. 이 작가님이.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읽을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그래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낭독을 시작하고 그리고 자유와 관련된 이 주제들을 쭉 이렇게 연달아서 오다 보니까 이 작가님 그때 잠깐 많이도 안 봤고 작은 부분을 봤었던 이 책에 그 작가님의 사고가 되게 자유로운 분이셨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이렇게 영위하고 계신 그런 그 일맥상통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이 책을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서울시청 도서관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빌려왔고요. 역시나 그때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표피적으로 이렇게 봤던 그 내용들이 다시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래 미셸의 선택이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읽게 된 그런 책입니다. 소개하는 말이 너무 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웅현 선생님 광고인이죠. 책은 도끼다. 굉장히 제 머리를 꽉 내리쳤던 책은 도끼다라는 책의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유명한 광고인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드렸던 책에 대한 소개 글을 쓰셨는데 그거 잠깐 읽어볼게요.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 족탈불급. 나는 김홍기의 정신세계를 따라갈 수 없다. 처음 만남이었던 강촌 강변의 유사 데이트에서 가장 최근 가로수길 커피 한 잔까지 만날 때마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지?의 연속이다. 김홍기의 정신세계는 오히려 지금 대학에 다니는 나의 딸과 근접해 있다. 처음 소개를 시켜주자마자 딸은 당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리고 있던 알렉산더 맥킨 전시에 대한 흥분을 전했고 그 흥분에 자신의 흥분을 더한 김홍기는 뉴욕행 비행기표를 끊어버렸다. 장담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의 정신세계에 근접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의 부지런한 안테나가 잡아올린 싱싱한 생각을 즐기는 일. 여기 신기한 사람의 싱싱한 시선이 모여있다. 축복이다. 동시대에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신기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짜릿함. 제가 박웅현 이 작가님 또 그분의 책에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있었던지라 저에게 그런 작가님이신지라 그분이 이렇게 신기해하시는 반가워하시는 김홍기 작가님의 책을 제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편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 책에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전시, 사진, 이런 예술 작품과 을 소개하시면서 그 그림으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신 책이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봐왔던 그림과 관련한 책들은 주로 이제 유명한 해외 작가님들, 또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작가님들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분의 이 댄디 오늘을 살다 이 책에서는요,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현대에 있는 생존하고 있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작가님들의 그림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초이스도 남다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림들에서 인문학적인 그런 성찰들을 뽑아내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시선과 풍부한 지적 세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림을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구나. 꼭 이 댄디 선생님처럼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굉장히 갤러리를 많이 다니는 사람에 속하는데 그림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그림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기보다는 몇 점 안 되는 그림, 소수의 전시회를 좀 더 알차게 사유하면서 감상하는 것이 더 많은 감명과 효율, 어떤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안에서 힐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부분들이, 좋은 문장들, 그리고 인용하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강렬하게 이 부분은 정말 다 읽고 싶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섹스리스가 된 너에게 라는 좀 감각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마무리했다. 친구는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힘들게 연애해서 결혼해 꼴이 난 커플인데 안타까웠죠. 제 친구는 4년간 섹스리스 커플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헤어지는데 별별 이유가 다 있겠지만 섹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의 탄력이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는 차라 친구의 이혼은 저로서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꿀꿀한 기분을 뒤로한 채 인사동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구체 관절 인형을 선보인 전시장에 들어갔는데요. 홍송과 미송을 조각해 만든 인형은 무표정의 가면을 쓰고 인간을 맞이합니다. 작가 박종영이 제작한 마리오네트는 요즘 인기를 끄는 구체 관절 인형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건 기본이고 인간과 같은 구체 관절을 갖고 있어서 인형을 소유한 사람 마음대로 인형의 몸을 꺾어 자태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무표정한 인형을 보면서 내 안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어떤 것을 발견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예전 사회초년생 시절 유럽 출장을 갔을 때 흔히 말하는 섹스숍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별 신기할 게 없지만 당시 눈에 들어온 다양한 성기구들로 가득한 가게 풍경은 신기 그 자체였습니다. 자위기구의 다종다양함도 놀라웠지만 눈길을 끌었던 것은 섹스토이라 불리는 인형이었는데요. 도대체 저런 걸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자문하면서도 실구매자들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저거 살 돈이면 그냥 연애를 할 것이지 하면서 혀를 차보기도 했죠. 한국에도 온라인으로 섹스토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섹스토이에 사람의 혼이 들어가 생활하는 이야기는 영화에서 자주 써먹어서 진부할 정도죠. 성적 판타지를 만들어내는데 인형만큼 안성맞춤인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은 왜 인형을 만들었을까요? 인형은 자신을 닮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투사하기 위해 만든 사물입니다. 아내와 사랑을 나누기보다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 남편들이 늘고 있다죠.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엔 여성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좌절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론 성적 환상과 관련된 죄의식과 터부를 인형에게 투사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류가 일부 일처제의 토대를 만든 것은 400만 년 전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네 발로 걷던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성행 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냄새 맡던 동물에서 시선을 교환하는 동물로 전환된 것이죠. 서로의 눈을 보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났겠죠. 영어에서 응시, 게이즈란 단어가 욕망을 품은 시선이란 뜻인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남자의 경우 결혼 6년에서 9년 차에 접어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고정된 파트너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자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결국 섹스를 촉발시키는 시각적 매력이 무뎌지면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고정된 파트너 외의 상대를 찾게 됩니다. 40이 넘어가면서 젊은 날 섹스를 대할 때와는 다른 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섹스와 관련된 예전의 기억과 작별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특히 성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 몸의 기억을 포맷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쓰다듬을 때 그 몸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닌 인간의 실존적 삶 자체여야 합니다. 성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섹스는 성행 위의 최종적인 목표인 자유를 구속합니다. 에로티즘을 사유한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는 에로티즘에는 유혹과 공포, 긍정과 부정의 엇갈림이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의 에로티즘은 동물의 성행위와 구분된다 라고 말합니다. 에로티즘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하나의 특질입니다. 섹스를 할 때는 친밀감 외에도 질투, 증오, 분노,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독점욕과 같은 감정들이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몸을 더듬을 때 이런 다양한 측면이 융합되며 폭력적 감정이 배설되고 와해됩니다. 우리에게 섹스는 단순한 희열의 장이 아닌 몸속 깊이 내재된 감각을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섹스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감각의 포화 속에 둘러싸여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기만 합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 후각과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건드리는 내용의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글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벼리고 날것의 감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이희원은 무감각은 범죄다 라는 책에서 진정한 오르가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감각한 인간이 왜 그 자체로 범죄인지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무감각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즉, 무감각한 인간은 양보나 희생을 모르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욕구를 위해 자기 욕구를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덕적인 위장을 비롯한 허위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셋째, 무감각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기능하기 위한 토대다. 무감각한 인간들은 지배자의 위치에 설 때 언제나 삶의 끔찍함을 선함과 아름다움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한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유발되는 고통과 분노를 견딤과 관용의 허위의식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각 사회 구성원의 무감각을 마련해 놓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게 철학자 이희원 님이 의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의 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힐링과 자기개발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의 이면에는 점차 감각을 잃어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기개발의 종교가 된 시대, 그 속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거나 돌파구를 가질 수 없도록 촘촘히 그물을 친 사회의 내면이 있습니다. 입으로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견딤과 관용의 허위의식을 퍼뜨리는 자칭 힐링 강사들이 연일 매체에 등장해 우리에게 거짓 위안과 꿈을 심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더욱 감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몸에 누적된 각질을 벗기고 익숙해져 버린 몸의 관행을 부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작별해야 합니다. 지을 작 헤어질 별, 작별은 그저 떠나보내고 흘려보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체가 되어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몸을 더듬고 껴안고 빨고 삽입하던 내 몸의 기억들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순간의 기억을 거짓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한 뼘씩 코가 길어지지만 우리의 섹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한 뼘씩 늘어나게 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신음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 스프링처럼 되튀어 기성의 벽에 부딪힐 수 있는 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댄디의 육체입니다. 감각적으로 사랑하세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엄청 읽어드리고 싶었다던 그 부분이고요.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공감되는 맞아 그랬었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내가 미처 이건 모르고 그냥 살아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굉장히 미안하구나. 놓치고 산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팠구나 하는 챕터 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려고 해요. 주문을 해놨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김홍기 작가님이 유튜브 강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강연이 아니라 거의 강연이 주 업이신 것 같은데 공개 강연, 세바시나 이런 등등의 공개 강연에서 강연하신 내용들이 방송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이분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따뜻하세요. 남자분이신데 엄청 따뜻하세요. 그런 이제 감성들을 강의에서는 더 잘 이렇게 전달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은 사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 책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찾아보니 김홍기 작가님은 이제 꾸준히 강의하시고 책을 쓰시는 것으로 완전히 전업을 하시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것도 같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이 책이 2014년도 초에 나왔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6년 이렇게 됐네요. 그 전에도 이후로도 또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내셨고, 한 권 한 권 되게 읽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진정한 그 주체적인 자아로서 자유를 만끽하시는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더 읽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뒷부분에 좀 나오는 중간 정도 부분에 나오는 챕터인데요. 그 중에서 또 다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쓰신 부분, 그분의 책 일부를 인용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삶의 단계마다 놓인 굽이굽이 갈림길을 건너는 일도 일종의 비행입니다. 비행기 할 때 그 비행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온 삶의 얼개지를 발견하죠.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라는 그의 책에서 발견의 과정을 비행기의 비행에 비유합니다. 발견은 개별적 관찰이라는 땅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일반화란 희박한 대기 속을 비행한다. 이후 새로운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감성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착륙한다. 이에 대한 이 김홍기 작가님의 또 설명들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발견은 개별적 관찰이라는 땅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일반화라는 희박한 대기 속을 비행한다. 이후 새로운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감성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착륙한다. 그래요. 인간의 삶에 발견하게 되는 아마도 당신은 언제 당신의 비행에서 착륙을 하실 겁니까? 그 착륙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비행, 대기 속을 날고 있는 그 비행 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에서 를 잘 관찰하고, 그런 관찰 속에서 어떤 본인만의 새로운 관점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붙잡으시고, 그로 인한 어떤 내면의 감성과 의지를,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될 때 비로소 당신은 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도 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님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점이 이 김홍기 작가님이 또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